영업하는 유령. 엘레노아 루이스 미스터리. 내 친구인 사라 파인의 바닷가 주택은 푸른 데님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그곳에 가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 혼자서 그곳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약간은 불안함을 느낀다고 나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낯선 곳에서 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토록 많은 푸른색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푸른색은 사라의 얼굴색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붉은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을 선호했다. 그녀는 나의 놀라움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녀는 아주 심한 근시였기 때문에 언제나 육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감지했다. 이 집의 칸막이 커튼이나 커튼, 식탁보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구나. 그녀가 말했다. 물론 나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나로서는 적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그가 자신의 무덤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지. 나로서는. 누구의 무덤 이야기야, 갑자기? 제이 빌링턴 프라이스 씨의 무덤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지?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사람 이야기를 해줄게. 사라가 그 앞에 있는 커튼 정면에 있는 의자 하나에 바로 앉으면서 말을 시작했다. 지난 가을 나는 여기를 떠나서 뉴욕으로 가는 중이었어. 방황하는 양키라는 별명을 가진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 물론 나는 그 기차 이름 때문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바그너의 오페라가 가진 이상한 전설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전 증기 열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그러다가 나는 경치를 좀 보려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열차가 속도를 올릴수록 지평선이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가 눈가 한쪽 끝의 감각을 통해서 내 앞쪽 맞은편으로 서너 자리가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그 남자의 형체를 보곤 할 때마다 나는 그 좌석을 정확하게 확인했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환각 같은 것이었어. 나는 안경을 올려서 고쳤었고 그럴 때마다 그 자리는 비어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어. 그 좌석에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 확실해. 하지만 내가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인지하면 할수록 나는 한 남자를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었어. 내 눈 한 구석을 통해서 그가 보였지. 그래서 나는 불안해졌어. 새로운 승객들이 열차에 탈 때마다 나는 그들 중 하나가 그 좌석에 앉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만약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누군가 그 자리에 가방을 올려놨고 나는 더욱더 불안해졌어. 그리고 다음 역에서 그 가방은 치워졌어. 그 다음에는 아기가 그 자리에 앉았어. 아기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간지럽히는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어. 그 좌석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아, 그리고 그 좌석의 번호는 13번이었어. 내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때마다 그 좌석에 앉은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지곤 했지. 정말로 그런 환각을 가지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전기 버튼을 눌러서 짐꾼에게 부탁해서 작은 탁자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 가방에서 카드 한 팩을 꺼내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혼자 카드 게임을 시작하며 정신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어. 나는 스페이드 7을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었어. 그 카드가 어디로 간 거지?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어.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나를 재촉했어. 5번 카드에 다이아몬드 살을 얹어봐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을 떨었어. 그 객차 안에 있던 사람은 나를 제외하면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 그리고 가장 가난한 종파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목사 한 명이었거든. 누가 말한 것이었을까? 4번 카드를 돌려요, 부인. 그 목소리가 반복했어. 나는 두려움에 차서 어깨 뒤를 바라보았어. 처음에 나는 푸른색 기운이 도는 구름을 봤는데 마치 시가 연기처럼 보였지만 아무 냄새도 없었어. 그러더니 시야가 맑아졌고 그리고 젊은 남자가 보였어. 그리고 민감한 직감을 통해서 나는 그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그 13번 좌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는 출장을 가는 영업사원임이 분명했어. 그리고 동시에 유령이라는 것도 분명했지. 물론 출장이 잦은 영업사원의 유령이라는 것이 우습게 들리기는 하겠지. 그토록 활기찬 유령이라니 우스운 이야기잖아. 아니라면 영업사원의 유령이 특이한 방식으로 죽은 상태라거나 걷지 못한다는 상상을 하기는 힘들잖아. 그는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유령이었어. 단정하고 적극적인 사업가처럼 느껴지는 유령이었지. 그런데 동시에 그의 얼굴 위로는 완벽한 절망과 공포가 떠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정이 그를 완전한 유령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지. 물론 낯선 사람이 그 옆에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 아무리 다이아몬드 4번 카드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려주는 대화라고 해도 그렇지. 하지만 한 유령이, 더구나 한 유령이 다른 유령에게 말을 거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예의범절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 친구야, 정말로 무서웠어. 그러더니 그 유령 같은 존재가 나에게 카드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보여줬어. 그러더니 나에게 그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깔아달라고 간청했어. 나에게 뭔가 재미있게 카드를 돌릴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었지.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서 카드를 깔아놨어. 나는 너무 놀라고 동요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나는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카드를 움직일 뿐이었지. 그런 나의 모습은 마치 텅 빈 공기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 바로 미친 여자처럼 보였겠지. 잠시 후 그 유령이 다시 말을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 부인. 그가 말을 시작했어. 지난 1891년 2월 22일 이후로 나는 이 열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왕복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모두 7개월하고도 11일이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아무하고도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영업사원으로서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아마도 당신도 믿어주시겠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시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내 경우하고 아주 가깝죠. 나에게 저주가 내려졌고 그 저주는 풀리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서. 아, 제가 이야기를 너무 앞질러서 했군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 4명이서 각자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한 사람은 모직물을 팔고 다른 사람은 베이킹 파우더를, 또 다른 사람은 장화하고 신발을 팔았죠. 나는 면상품을 파는 영업사원이에요. 우리는 기차에서 만났고 함께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이 워싱턴의 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들을 하더군요. 베이킹 파우더를 파는 사람이 자신의 판매 실적을 너무나도 크게 부풀려서 그 사람의 회사 영업사원 전체가 판 것보다 더 큰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나는 진실을 수긍하고 이야기했죠. 단 한 건의 판매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맹세를 했어요. 가벼운 마음에서 말로만 떠드는 그런 식의 과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대한 맹세를 한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나는 푸른색 데님 천안 상자를 팔겠다고 맹세했어요. 우리는 말을 계속하느라 목이 말랐고 때마침 기차가 리버모스에 정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했죠. 아주 좋은 술집이었죠. 당신도 아시겠죠? 아, 죄송해요. 내가 지금 숙녀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군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뛰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발을 헛디뎠고 기차 바퀴 아래로 넘어졌어요. 그 다음 내가 아는 것은 내 유해를 가지고 검시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장의사의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서 어떤 검시관과 치안판사가 내 푸른색 데님 상자를 가져갈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 진지한 맹세를 다시 기억했고 내가 그 한 상자의 상품을 팔 때까지는 영원히 방황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나는 아주 싼 가격에 데님을 팔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못하더군요. 최종적으로 보자면 갑작스러운 죽음, 죽은 자에 대한 사람들의 무시, 물론 기차 회사는 비난 대상이 아니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맥주를 먹으려다가 위험한 짓을 한 것이었죠. 다른 영업사원들이 내 유해를 모두 수습했고 내 친척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써줬어요. 나의 사교성과 인상적인 말솜씨를 칭찬하는 편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인상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죠. 그냥 판매 실적에 대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어야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작은 행운을 비는 말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맹세를 한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어요. 이 기차를 타고 13번 좌석에 앉아서 왕복하면서 계속해서 왕복하면서 영원히 방황하겠죠. 그 누구도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내 무릎에 앉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처럼 아기가 앉게 되면 나로서는 행운이었죠. 사람들은 포장지나 가방, 심지어는 기차 회사의 잡지까지 내 위에 올려놨어요. 사람들은 내 코 앞에서 카드 게임을 했죠. 그런 사람들 중 몇 명은 정말 멍청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요, 부인, 그래요. 당신이 나의 존재를 최초로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론 화나게 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군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는 훌륭한 여성의 자비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을 살펴보자면 센터라는 여자가 그와 결혼을 해준 것이죠. 물론 나는 당신에게 그런 규모의 일을 부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남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훌륭한 부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나는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도 결혼을 원하는 유령도 아니죠. 그리고 그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당신께서 당신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지는 나로서도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발 선한 행동을 하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해요. 성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비로운 행동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토록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당신은 겨우 72.5달러의 저 데님 천한 상자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런 질 좋은 데님의 현재 시장 가격은 80달러 수준이죠. 마음에 드시나요, 부인? 그 유령의 말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강력하고 열정의 찬빛이 존재했고 그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끔찍했어. 뭔가 불쌍함, 아니면 두려움 같은 것이 나를 압도했어. 그래, 둘 중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며칠 후에 사기로 했던 하얀색과 금색이 새겨진 두꺼운 망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지. 그래서 나는 그 유령에게 72.5달러를 줬고 그는 나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줬어.
제이 빌링턴 프라이스라는 이름이 서명된 영수증이었어. 그러더니 그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고 나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더니 원래의 13번 좌석으로 돌아갔어. 그 기차 여행 중 이후로는 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러 번 현기증을 느꼈어. 기차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서 기차에서 내렸고 뭔가 강한 힘을 가진 팔 같은 것이 내 팔목 아래를 꽉 잡아주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 사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같았어. 내가 가방을 들고 그 큰 기차역을 걸었는데 그 가방이 비록 무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예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 내 생각에 그 열차의 유령이 내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내 가방을 들어줬던 거야. 물론 가방에 손잡이를 쥔 것은 내 손이기는 했지만 말이야. 사실 나는 한두 번 정도는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을 건드리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 그날 이후 나는 그 유령이 휴식 속에 잠들지 않았다고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 사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도 했고. 하지만 나는 푸른색 데님 천을 바란 적도 없고 그것이 내게 올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그 다음 날 거대한 유통업자의 창고에 소속된 마차가 우리 집 문 앞에 섰고 한 상자의 데님 천과 내가 준 금액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나에게 주고 떠났어. 내가 뭘 해야 했겠니? 나는 돌아다니면서 데님 천을 팔 수도 없었어. 그렇다고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을 나눠줄 수도 없었지. 그래서 나는 그 천을 가지고 여기 이 집을 꾸민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이 천이 나의 얼굴에 어떤 영향을 발휘했는지 직접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동정해줘, 친구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 허영심을 대가로 지불하고 한 영혼을 구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그래,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야. 어떻게 생각해? 영업하는 유령. 엘레노아 루이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